안녕하세요. 얼마 전 좀 도와줄 수 있냐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는 야멸차게 거절을 하고는 며칠 동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 또 어디 가서 말하자니 얼굴이 뜨거워 여기에 털어놔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에 멋모르고 결혼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겪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기네 식구들밖에 모르고 배가 불러 땀을 뻘뻘 흘리며 제사며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당연한 줄로만 알던 사람이랑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 이혼을 하고서도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고생한 엄마 속 알아준다는 자식들이 있어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분함은 남더라고요. 어쨌든 제 새끼들은 아빠라는 자리는 거의 빈자리로 하며 살았고 그만큼 사랑을 덜 받은 것 같아 미안하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유별났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어이없는 꼴을 봐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친정에 들러 이바지 음식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서니 이불을 죄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가 뭐긴 뭐니 빨래해야 하는 거지. 세탁기는 잘 안 빨려. 꾹꾹 밟아서 빨아. 끝까지 잘 짜내고. 아주 나는 세탁기로 빠는 건 꿉꿉해. 어디 새 신부 손이 얼마나 야문지 보자 하시더군요. 지금이었다면 문을 박차고 나왔을 텐데 그땐 뭐가 그리 겁이 나서 그걸 다 참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남편 흉이 내 흉이려니 하고 살았다니까요. 바보였죠. 결혼 생활 중에는 제주도로 다녀온 신혼여행을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도 못 다녀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니는 소풍, 수학여행이 아니면 어디 나가보지도 못하면서 컸습니다. 없는 살림에 시댁 식구들까지 건사하고 나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무조건 내 새끼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제가 돈을 안 버니 그저 남편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닌 거죠. 남편이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저를 아주 무슨 파출부 알듯이 했죠. 시어머니는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는 동안에도 도와주기는커녕 걸핏하면 불러 화장실 청소며 주방 청소를 시키고 김치를 할 때도 본인은 손을 놓고 앉아 잔소리만 했죠. 저는 그 말에 따라 움직였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제 탓을 하면서 이제는 좀 알아서 할 때가 안 됐니? 내가 늙어서 오락가락하면 말이야. 아휴, 이제 이거 어쩌니? 너가 무조건 수습해놔.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고생이 많다고 하고요. 시누이는 언니, 여자가 손이 야물어야지. 그게 뭐예요? 아휴, 진짜 머리가 나쁜 건가? 하면서 약 올리듯 하더라고요. 그러길 여러 해 반복하다 보니 저도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이 사람들 파출부 노릇이나 하면서 골병 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앞날이 깜깜하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가계부 검사를 하며 제가 돈을 허투루 쓰는지 검사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격려까지 해대는 남편을 뭘 믿고 사나 싶었거든요. 애들 간식 사주는 것도 사치라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가져가는 돈은 아끼지 말라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컴퓨터 수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컴퓨터만 알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때마침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애들 학교 보내고 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취득한 자격증으로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그날 해야 할 일만 마치면 언제든 퇴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사장님이시라 열심히 했습니다. 얼른 퇴근해서 내 새끼들 저녁도 챙기고 숙제도 봐주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가끔 야근이 생겨 늦기라도 하면 남편은 애들 밥도 안 챙기고 도끼 눈을 뜨고 앉아 기다리면서 집에 들어선 저에게 불호령을 내리더라고요. 저보다 9살이 많은 사람이라 나이로 벼슬하는 편이었죠.
그럼 또 저는 굽실거리며 얼른 상을 차리고 늦은 저녁을 먹는 아이들을 보살폈죠. 그런 저에게 웃기고 있네. 옆에 내가 뭐에 미쳐서 싸돌아다닌다고. 지금 애 밥 먹이면서 좋은 엄마 흉내 내지 마. 아주 웃기고 있어. 월급이나 안 뜯기고 오면 다행인 것 같은데. 사회생활 우습게 보는 거 아니다. 나는 뭐 나가서 편하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 줄 알아? 집구석이나 잘 살피지. 일은 무슨.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정식 직원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가계부 열어봐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너 버는 돈은 왜 안 적었어? 너 그까짓 것 좀 번다고 벌써 딴 주머니 차냐? 하시기에 이건 애들 몫으로 제가 챙길게요. 아번 것만 보세요. 했죠. 그러자 시누이가 아니 여자가 나가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돌아다니더니 딴 주머니까지 차요? 요즘 언니 일한다고 엄마네 아주 엉망인 거 알아요? 용돈이라도 올려주던가 양심이 없어 하는데 남편이 내버려 둬라. 분명 너 그 입으로 이야기했다. 나중에 애들 뭐 한다고 보태달라고 하지 마라. 아니지. 이참에 내 월급도 내가 그냥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야, 이제 나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밥은 차려야 하니까 공과금하고 식대만 줘요. 아빠가 그 정도는 해야죠. 어차피 지금도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세요. 나도 신경 안 쓰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요. 당신도 여기서 거저 살 순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세 사람이 킥킥거리며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기로 하고 가계부도 안 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편했습니다. 사실 남편 월급이 그 당시 250만 원이었는데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을 때는 80만 원도 들어갔거든요. 저금도 하고 애들 먹는 거 입는 거 하다 보면 빠듯했죠. 그런데 제가 월급이 180만 원이었으니까 남편이 주는 100만 원만 있으면 전보다 더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순 있었죠. 큰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절대 제 월급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들 앞으로 챙겨놔야 나중에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끔 아이들과 밖에서 외식도 하고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남편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더군요. 어떤 때는 차라리 없는 게 편했습니다. 아이들도 굳이 찾지 않았고요. 연차가 쌓이며 제 월급은 더 올라 어느새 남편의 월급보다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작은 빌딩에 청원경찰 같은 일을 했는데 월급이 오르는 일이 아니라 계속 그만큼만 버는 대신에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그 일도 준 경찰 일이라며 감사하라고 하곤 했죠. 젊을 때 선수촌 상비군에 뽑힐 만큼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운동을 그만두니 안정적인 일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기들 중에서 그나마 사람 꼴을 하고 사는 건 자기뿐이라며 엄청 으스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이 오르면서 보니 그저 나이든 능력 없는 아저씨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전처럼 무섭지도 않았고 무조건 하자는 대로 따르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력이라는 게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적금 든 것도 있고 저축하는 통장도 따로 있어 어느새 모은 돈도 제법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어디 전세 구할 만큼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맞벌이 한 지 6년 만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활비를 줄이겠다며 거드름을 피우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80만 원, 50만 원으로 줄이더니 30만 원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반찬과 밥은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할게요. 대신 차려 먹고 치우는 설거지 하는 것도 다 하고 빨래는 본인 건 본인이 해서 입어요. 난 애들이랑 내 건 챙길 테니까. 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애들이 다 고등학생이고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챙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아쉬울 건 없었죠. 차라리 그런 거에 씨름하느니 일을 더해서 성과금을 받는 게 나았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것도 좋은 점이었죠. 내심 속 시원하고 통쾌하기도 했고요. 계속 그렇게 시원했으면 좋았을 걸.
인생은 참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에 편마비가 와 놀라서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해보니 뇌경색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곁에서 병간호 하셨지만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을 했더니 아이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 참 거기서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되지 호들갑은 장모님 와 계시면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있냐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해 라는 겁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에 안부 전화도 한 번은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깜빡한 거죠. 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때는 무슨 오기가 생긴 건지 울컥해서 나는 당신 부모님 편해서 연락도 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이런 식이면 나도 더 이상 안 해. 명절에도 우리 부모님 보러 갈 거고 우리 부모님만 챙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본인만 부모 있냐고요. 라고 했더니 뭘 또 얼마나 했다고 생색은 웃기고 있네. 그래 그렇게 해. 앞으로는 각자 부모만 챙기자고. 그러니까 내 집에 당신 부모님 출입하게 할 생각도 하지 마. 하기에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고 여기에 대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는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고 명절에도 각자 집으로 가자고. 애들은 가고 싶은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걸로 해요. 라며 들이댔죠. 애들도 보고 있고 당장 우리 엄마 모시고 오는 건 맞고 싶었는지 얼른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로 옮겨 저장을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써먹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며 잘 저장해뒀습니다. 그러고는 병원 앞 달방울구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다행히 첫 조치가 빠르게 잘 이루어져 약 잘 먹고 운동 부지런히 하시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세상의 모든 신들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전과는 달리 불편해지신 거니 저나 아빠가 신경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워낙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해 어릴 때 방학 때 일주일씩 가 있기도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못 가서 아쉬웠는지 가까이 계시니 자주 봐서 좋다며 저보다 더 자주 가서 있더라고요. 엄마는 다 큰 손주, 손녀 재롱에도 많이 웃으시더니 몸이 싹 나은 것 같다며 내려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은 은근슬쩍 시댁 제사 이야기를 하기에 당신 녹음한 거 잊었어? 당신 집 행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이제 모르는 일이야. 라고 대답하니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제사는 참석해야지 그것도 안 한다고? 당신 미쳤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30만 원 주던 생활비도 안 주게? 아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가줄까? 난 그러면 더 좋아 라고 하자 참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이래서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따위로 굴 거면 당장 일 때려쳐 라고 하기에 내가 왜? 나 이제 우리 부모님 병원비까지 챙기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아니면 당신이 챙길 거야 라고 했더니 아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라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 내가 거길 왜 가? 애들 데리고 당신이나 갔다 와.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하면서 말을 끝냈습니다. 제삿날에는 정말 제가 안 갈 줄 몰랐는지 시어머니며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돌아가며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쾅 소리를 내며 본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딸과 안방을 쓰고 가장 작은 방은 아들이 쓰고 중간 방은 남편이 쓰고 있었거든요. 함께 돌아온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에 왜? 엄마 욕 많이 하던?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래도 전화는 좀 받죠 하는데 딸이 야, 그 전화를 왜 받아? 엄마 잘했어. 엄마 없어도 다 돌아가더라. 강씨 제사니까 강씨들이 하는 게 맞아. 고모도 전 잘만 붙이더만. 억울하면 할머니도 하지 마시라고 해. 라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아니 누가 뭐래? 연락도 안 되니까 엄마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래서 받아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지.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까지 제 편이 되어주니 저는 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시댁에서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친구가 없는 편이라 약속이 잘 없거든요. 그 성격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퇴근하고 아이들과 만나 함께 들어왔더니 남편과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눈에 불을 켜고 있더군요. 그래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예,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은 없다. 남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시댁을 얼마나 무시하면 제사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너 돈 좀 번다고 보이는 게 없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시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부부 이제 각자 부모님 챙기는 일이랑 집에 가는 거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녹음까지 해서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시면 저 사람만 곤란해요. 애들도 다 보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아플 때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 아빠로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라고 했더니 옆에서 신우이가 언니, 아니 무슨 장인 장모를 사위가 챙겨요? 그거 당연히 안 하지. 나도 딸이지만 우리 신랑한테 그런 거 강요 안 해요. 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해놓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하기에 아가씨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나시면 아가씨는 나 몰라라 하세요. 저도 이제 모르는 일이에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가관이구나 하며 소리를 높이자 딸이 나서며 할머니 아빠가 그때 심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엄마한테 그래? 그러게 아쉬운 거 있는 사람이 잘했어야지 라며 막아서더군요. 그러자 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시끄럽게 하면 신고 들어와.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제삿날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왜 와서 이래? 라며 짜증을 내니 그제야 아이고 손주 새끼들도 다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씩씩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새끼들이 지 엄마만 알고 지 애비 고생하는 건 모르지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애들이 왜 모르나요? 아빠가 돈 가지고 치사스럽게 굴면서 할머니랑 고모랑 애들 구박하던 거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딸아이가 아는지 절 뒤에서 안아주며 엄마, 우리가 엄마 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다독여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편 들어주니 세상이 제 것 같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좀 쌤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더니 남편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장가 들면서 가지고 온 거라고는 이 집뿐이었는데 포기하고 안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요. 그냥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랑 딸은 또 마음이 안 됐는지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와서 성질 부리면 TV 보기도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지들도 웃긴지 웃고 말더라고요. 주말에는 친정집에 반찬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서 다녀오고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딸아이가 고3이 되면서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이가 잘해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은 없었지만 혹시나 아이가 지칠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 누나를 보면서 아들도 자극을 받아서인지 고2인데도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시간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직급은 어느새 부장이었고 그만큼 일도 늘어 더 바쁘더라고요. 딸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했고 이듬해 아들은 조금 하향 지원에 가긴 했지만 원하는 과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아이 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 용돈만 보태주면 되어 저의 부담이 좀 줄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장학금 받으면 좀 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아이들이 떼줘도 엄마 떼주지 왜 아빠를 줘?
라고 이야기에 삐졌다가 내버려 뒀더니 그냥 또 풀려 반찬 투정을 하곤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 주인이니 봐주자 싶었죠. 그냥 저는 말을 잘 섞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만으로도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엄마의 건강은 꾸준히 유지가 되며 안정기에 접어드셨지만 그래도 제가 안심이 안 돼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따라가느라 정신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의 40대는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있던 남편이 헐레벌떡 나오더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라며 채비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누워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내일 아침에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출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급하게 수술을 들어갈 건 아닌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울기만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뒤늦게 나타나 시어머니와 남편을 끌어안고 울더니 눈물은 나지 않아 멀뚱거리고 있는 저를 보자 이래서 며느리는 남이야. 어쩜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라며 시비를 걸더군요. 그래서 저까지 안 있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애들이랑 들어가 볼게요. 애들 학점 맞춰야 해서 시험 공부하러 가야 해요. 검사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라며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는 불편하다며 걱정 한마디 안 보태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거기서 욕바지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절 따라 나서더라고요. 학점이 모자라면 장학금이 취소가 되는데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나중에 문병을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며 데리고 왔죠. 딸내미는 할머니한테도 전화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뇌출혈 판정을 받으시고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일단은 아프시니 병원에 문병도 가고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사다 드리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애들 할아버지신데 딱 잘라 모른 척 할 순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몸이 불편해지시기도 했고요.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고 언어 쪽에 문제가 생겨 전과는 다르게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게 되셨거든요. 아버님은 답답해지신 만큼 화도 더 잘 내시고 소리도 더 잘 지르시더라고요. 발음도 불분명한데 못 알아들으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딸과 아들이 시험이 끝나고 자주 들여다보며 좀 도와드렸나 봐요. 그래서 잘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신경을 끊었죠. 저는 거기까지만 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또 저는 저대로 바쁜 날들을 보냈죠. 경쟁사가 많아질수록 저의 역할은 더 막중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와보니 시누이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이 힘드시겠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마자 언니, 남의 얘기해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라며 시누이가 쌍심지를 켜더군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뭘 어떻게 해? 당장 일 그만두고 아버지 병수발이나 해. 아버지 집 팔고 이리로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라기에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난 애들이랑 집 알아볼게. 당신 부모님 당신 집에서 모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집안 물건들은 내가 산 게 대부분이니까 가지고 간다. 어머님 집에 있는 걸로 가져다 써. 그리고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아니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 좀 하라고요. 시아버지가 아픈데 뭐요? 나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러다 벌 받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벌써 받고 있잖아요. 남편이 20년 동안 생활비를 주기를 해요. 부부라고 서로 돕고 아끼기를 해요. 그렇다고 애들 키우는데 적극적이기를 해요. 우리 한 집에 살면서 그냥 동거인으로 산지 꽤 됐어요. 우리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모시기로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절 며느리라고 예뻐하시길 했나요? 무슨 정이 있어서 제가 아버님 수발을 들어요. 전 구박받고 시달렸던 기억밖에 없어서 같이 있는 거 불편해요. 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이혼해! 하기에 그래 이혼해. 내가 알아보니까 동의하고 녹음한 건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다더라. 어차피 그간에 당신 도움 없이 애들이랑 나 먹고 살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다 양보할게.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아. 당신이 언제 우리 집 가장인 적 있어? 그냥 합의 이혼으로 간단히 가자. 소송으로 가면 당신 그나마 이 집도 내놔야 할걸? 라고 하자 신우이가 눈이 뒤집혀. 뭐 이런 게 다 있어?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라 그랬다고 이혼을 해? 미친 거야? 하기에 야, 너는 너희 시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난 그렇게 못해. 나 식모처럼 부려먹고 뭐라 그랬니? 내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그 짓을 왜 또 해? 미쳤니?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플 때 뭐라 그랬어? 진짜 잠자코 있으니까 웃기고들 있네. 재산 분할까지 해서 이혼하기 전에 입 다물고 나가. 내가 증거 자료들이랑 해서 어머님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 눈이 동그래지며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늦게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게 신우이와 남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두 아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의 모습을 못 보여서 부끄럽다. 그래도 너희만 괜찮으면 엄마는 너희랑 같이 이사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아들은 난 엄마랑 갈래.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불편해서. 라고 하고 딸은 여태 우리 먹여 살린 게 엄만데 엄마랑 가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처럼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나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증언도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또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 거실 테이블에 이혼 서류를 작성해 올려놓았지만 며칠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 와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 미안하다. 불편하다고 장인 장모 모른 척해서. 그래도 나는 장남이라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벅찬데 그럼 어떡하냐? 난 뭐 편했는지 알아? 마누라라고 있으면 좀 이해도 해주고 감싸주고 해야지. 뭐? 이혼? 이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에 앉아 저희 아빠 이야기를 듣더니 딸아이가 그런데 아빠, 우리도 다 기억이 나. 할머니랑 아빠랑 고모가 우리 간식 먹으면 그거 가지고도 화냈던 거. 난 엄마 일 다니는 거 좋았어. 그때부터 우리 눈치 안 보고 간식도 먹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반찬도 좋은 거 먹었거든. 아빠 엄마한테 생활비 안 준 지 15년도 넘었다며. 아빠는 남편의 역할을 안 하면서 엄마는 아내 역할을 해야 해? 라며 인상을 쓰며 말을 하니 말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아들은 아빠, 너무 때를 놓친 것 같아. 우리 지금은 아빠가 없는 게 편해. 다른 집도 그렇대. 근데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내 친구들은 그런 아빠가 불쌍하대. 일하느라 가족과 보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챙기느라 그런 거잖아. 헐레벌떡 우리 챙긴 건 엄마야. 우리 용돈도 엄마만 주고 여자 혼자 남편이 있는데 우리를 다 먹여 살렸어. 이제 그만 엄마 놓아주고 아빠는 하던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챙겨. 우린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를 챙기기로 했어. 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직접 나서게 해 미안하기도 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잘하는 엄마가 되자고 결심했죠. 그렇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집을 알아보고 하느라 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죠. 아들이 떼어놓으면서 할머니, 이러면 우리도 못 보고 사는 줄 알아? 라며 이야기하니 아주 애들 세뇌를 어떻게 시켰는지 다 지 엄마 편이야. 아주 나쁜 년이다 너가. 라며 악다구니를 쓰며 나가시기도 했고요. 다행히 적당한 집이 있어 이사 날짜를 정하고 나니 신우이가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저히 시아버지 수발 못 들겠다고
시누이에게 모시고 가라고 해서 시누이가 떠맡았는데 본인 신랑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고 얼른 모시고 가란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 저를 괴롭히던 그 정신으로 아버님을 모시면 좋을 텐데 힘든 일이 생기니 그 끈끈했던 가족에는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주 거지 같은 집구석이었죠. 이혼 판결이 나고 얼른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저는 완전한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아쉬움이나 슬픔 없이 온전히 개운함이 느껴질 만큼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죠. 회사는 어느새 규모가 커지며 저는 이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이 50에 들어 직장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고도 개혼했을 것이며 초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학교도 졸업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더니 시간은 참 잘도 흘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딸아이가 상견례를 했으며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잘 말씀드리고 약속 잡아봐라 했죠.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게 도리인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다면서 그런데 옷 살 돈 안 보태주면 상견례에 참석은 못할 것 같다면서 결혼식에는 양복해주면 참석은 할게 라더군요. 그걸 내가 왜 해주냐며 거절은 했지만 느낌이 오더군요. 이제 나이가 많아 하던 일을 못해 어디 건물 경비로 갔다는 얘긴 들었거든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그냥은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한 대로 해요. 우리는 그래도 도리는 하려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애들한테 돈 얘기하거나 하지 말아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전해 듣기론 전 시누이도 이혼을 하고는 전 남편 집에 들어와 사는데 전 시어머니와 엄청 돈을 써서 전 남편이 아들에게 힘들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우리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거야. 난 아빠처럼 살기 싫어. 나중에 색시한테 미안할 일은 지금부터 안 할 거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봤는데 내가 그러면 진짜 엄마한테 죄 짓는 거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아이들이 괘씸했겠죠. 그러게 키우면서 좀 잘하지. 애들이 받은 상처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혹시나 알까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를 며칠 동안 머물게 해줬어도 이렇게 됐을까요? 참 뒷일 생각도 못하는 본인의 멍청함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나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있는 경비일 하시는 서씨, 이제 우리는 남이지만 애들은 힘들게 맙시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진 말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 속이 더 시원하네요. 저는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회장님 대신 우리 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딸 시집 잘 보내고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낼 때까지 더 힘내서 살아보려고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고향 내려가 사는 그때를 꿈꾸며 잘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행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